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접어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비조사에서 뭔가 표절과 관련돼서 석연치 않은 점을 서울대학교 측이 확인을 하고 본조사를 벌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교수가 본조사에 착수할 걸 알고서도 강의 계획안을 떡하니 내버렸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학생들을 교수로서 최소한의 배려나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4+1 협의체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 한국당은 몸으로라도 막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오늘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국회 상황도 일촉즉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한국당은 이렇게 맞서고 있고 여당과 4+1 정당 협의체에서는 공수처와 선거제도 개선안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잠시 후 국회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선거법 운명의 날 오늘이에요. 민주당은 늦출 수 없다. 개혁 민생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한국당은 의회 쿤데타가 임박했다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끈다면 이번 회기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4+1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한 번 충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송철호 측에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선거 각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선거 각본.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건 송철호 캠프에서 만든 선거 각본대로 당정청이 움직였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압수수색 때 문건을 확보했고 선거 전 송 시장 측근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 송철호를 단독 공천할 것, 그리고 청와대와 공약을 협의할 것, 그리고 장관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울산을 방문할 것. 이 세 가지 골자가 다 그대로 실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야권 유력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이 각본에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더욱더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의 석사,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본조사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비조사를 마쳐서 자, 이제 본조사 국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비조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었다라면 본조사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예비조사에서 서울대학교 측이 본조사 때 뭔가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게 발견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본조사 들어갈 거 알고도 강의 신청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최소한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오늘 중앙일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사진 두 장 보시죠. 12.12 자축한 역사의 죄인들.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켰던 12.12 군사 쿠데타 40년 되는 날을 맞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의 주역들이 고급 식당에 모여서 오찬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정의당 부대표는요, 화기애애하고 들뜬 분위기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큰 소리로 대화를 주도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아니면 건강에 안 좋은 점 등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정의당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ICBM 위협에 미국이 ICBM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할 준비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앞서 유엔 안보리를 열어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국제사회에 북한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눈 감아주던 단거리 미사일도 이 안보리에서 조목조목 미국이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심을 내리겠다. 압박 분위기 고치 묵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딪히고 있다. 미사일은 미사일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대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제목이 참 오늘 재밌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재소환. 왜 우리 정치권에는 계속해서 그때 그 사람만 나오느냐. 총리 후보, 이낙연 후보의 하마평에 오르던 분들이 다 그때 그 사람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국 정치 늙어간다. 예, 맞습니다. 한국 정치 늙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핀란드에서 여성 총리, 34살인가요? 최연소 여성 총리가 국무총리에 되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후임 거론 4명의 평균 연령은 69.5세. 너무 고령이다. 한국의 현직 장관 평균 연령은 60.6세. 이래서 어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30대, 40대 참신한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국일보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불모지 여의도, 그때 그 사람만 재소환하지 말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참신한 인물 적극적으로 등용되고 발탁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 전담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각본대로. 송초로 캠프에서 선거 각본이 나왔는데 당정청이 그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김기현 수사도? 라는 물음표가 오늘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알면서도 조국 교수가 본인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돼서 서울대학교의 본두사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강의안을 제출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알면서 그랬다면 나쁘다. 이런 얘기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진술대로입니다. 곰탕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억울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의 진술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 논란이 많습니다. 잠시 후 이 논란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김주현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흔히 우리의 정치를 스포츠 경기에 빗대서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마치 정치도 스포츠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정치다. 각본 없는 영역이 바로 정치다라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어찌된 일인지 송초로 현 시장이 출마했던 그때 울산시장에서는 각본이 있었고 그 각본대로 움직였다라는 게 오늘 탑뉴스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 각본대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김기현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벌였던 황운하 청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른바 맞짱 토론을 벌인 대목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황운하 청장의 대화입니다. 아니 수사복을 9번씩에 봤는데 그게 하명이죠.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은 이거 중요한 사건이니까 챙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촌. 시장 처이종 사촌과 예. 김기현 시장의 회계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 이분들이 기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김기현 시장과의 관련성은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아무 증거도 없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죠. 책임지실 겁니까?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떻게 경찰관이 뭐 이렇게 함부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청와대가 하명을 했는데 그러면 뭔가 성과를 내야지 현직 경찰관이 그 성과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뻔하지요. 상식 같은 경우는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황운하
네, 김현 박사님, 어제 김기현 전 시장과 황운하 청장과의 직접적인 토론이었는데 판정승은 아무래도 누구 쪽이었던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뭐 이거를 경기로서 판정승 얘기를 하긴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문제는 황운하 청장이 피해자로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김기현 시장과 이렇게 맞짱 토론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황운하 청장은 현직 대한민국 공무원, 대전지방청장입니다. 예. 그러고 있는 인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상대 지금 김기현 정치인을 대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는 김기현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에 준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현직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모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차분한 입장에 견제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현재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피력하면서 뭔가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직 경찰의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좀 불편한 측면들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황운하 청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수사팀, 현직 수사팀 팀장까지 물갈이하면서 본인과 가까운 인사를 앉혀서 수사를 지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청장과 피해자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본인 보세요.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공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다 줄 서고 하는 구태정치 대단히 사람입니다. 부처님 눈에 부처감은 보이고 정말 대주 눈엔 대지만 보인다는 그런 그 말씀 떠오릅니다. 김정 장관님, 자,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을 향해서 황운하 청장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냐라고 사실은 굉장히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어요. 두 사람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어요. 네,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출판 기념회도 하고 경찰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다. 네, 더군다나 김기현 시장이 다 무혐의로 처리가 됐고 그거를 수사 지휘한 사람이라면 자리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그럼 꼭 김기현 시장이 울산시장 걸리고 말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선거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결백한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예. 그러지만 나는 경찰로서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경찰로서 할 만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인터뷰 듣는 순간 하명 수사 받아서 할 만한 사람이구나. 정치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같은 경찰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경찰하고 검찰하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경찰이 훨씬 더 중립적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만한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쓴다면 도움이 될 텐데 저거 자기 조직에 별로 예.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사실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느니 이런 식으로 사실 막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참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출판 기념회 이런 인터뷰 그다음에 공천 신청을 하겠다라고 또 지금 그만두겠다라고 명예퇴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피의자 신부님을 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인 사람이 이 사건을 맡아서 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관삼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으니까 지금 일단 그때 황운하 청장이 주도적으로 벌였던 혐의는 결과적으로 다 무혐의인 것으로 결론이 나서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고 더 나아가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운하 청장이 주도적으로 무리하게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황운하 청장 피의자 신분입니까? 맞죠? 지금 알려지기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피의자 신분의 당사자를 지금
특정 매체에서만 계속해서 황 청장의 입장에서의 어떤 주장들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가요? 근데 이제 황 청장이 이제 이 사건 하명 수사와 관련된 의혹 이거에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장 신분이잖아요.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공무원이고 경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언론이랄지 인터뷰를 한다랄지 아니면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분이 경찰청장인가 공무원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굉장히 좀 약간 헷갈린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급수나 단수로 따져보면 웬만한 정치인보다는 훨씬 더 급수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발언의 어떤 그 수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듣기에 과감하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지금 알려져 있는 걸로는 명예퇴직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고향인 대전에서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까 라디오 방송에서 보니까 자기는 줄 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명예퇴직을 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본인 자체가 이전에 어떤 울산청장 갈 때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에서 간 거잖아요. 그때도 퇴직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 시나리오 전체를 쭉 보면 본인이 뭔가 좀 개입했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검찰을 공격하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는 좀 듣는 입장에서 보면 좀 거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두 사람의 대화 들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송초로 캠프 측에서 당시 선거 각본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각본, 그 문서대로 당정청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당정청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조직들이 아닌데 뭐 하나 간단한 조직들이 아닌데 그 각본대로 착착 일사불란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송초로 측 선거 전략 문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캠프 출범 준 전에 송초로 시장 측근들이 작성을 한 문건. 당정청이 당선위에서 전폭적으로 각본대로 움직였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민주당입니다. A 후보를 배제하고 송초로 단독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송초로 캠프 측의 작전대로, 각본대로 실제 2018년 4월 송초로 후보를 단독으로 공천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에서 배제된 상대 후보가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각본대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이 필요하다라고 캠프에서 만든 문건에는 작전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대로 2017년 10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울산에 내려와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울산을 내려와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을 만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송초로 후보를 만납니다. 이거 역시 각본대로 내려왔다. 이 두 명의 장관들 왜 내려왔느냐? 자, 각본에는 송초로 공약 등 청과 사전협의 필요. 그런데 2018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만나서 공공병원 공약 등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송초로 캠프의 각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당에도 계셨고 정에도 계셔봤으니까 당정청이 이렇게 각본대로 착착 빠릿빠릿 일사불란하게 절대 움직이는 조직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까요? 공교로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심을 객관적으로 좀 보면요. 당정청이 있을 때 당청이라고 하는 것은 저러한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어떤 말하자면 지형이 어떻고 상대 후보가 어떻고 한데 중요한 건 정입니다. 정이 중립성 위반을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라고 보고 어떤 캠프도 지금 예를 들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만약 시장 캠프를 한다면 저런 기획을 할 것 같아요. 여당이면.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나 공무원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이걸 보면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그 공약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역에서 올라간 것을 제압합니다. 그때는 새로운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올라간 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받고 그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악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청와대나 말하자면 행정부가 막아야 되는 거죠. 청와대나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의 문제죠. 시기의 문제. 예를 들면 2017년 10월이면 벌써 지역에서는 4월 선거가 있으면 대충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왜 그러면 김학용 장관이 안각한 문제로 내려가는 건 좋은데 송철호하고 갔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다. 예. 본인은 뭐 그때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사실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이미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매한 것은 말하자면 지역주의 속에서 울산에 권한유착이 있을 수 있어요. 언론에도 하나도 문제가 돼도 안 나오고 시장 문제를 다 지역 검사들이 기소도 안 할 수도 있고 경찰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시점상에서 황운하 청장이 왔을 때 실제로 왜 바꿨느냐, 왜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선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예, 선거 때 압수수색을 했느냐고요. 그전에 아무것도 안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김 장관도 계시지만 당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여당이라 하더라도 여당이나 청와대가 지켜야 될 것은 선거인 밖에서는 각건을 매면 안 된다. 그 부분 아닌가 싶어요. 김영주 의원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금도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금도가 있다. 여든 야든 넘어서 안 되는 금도가 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는 선거 중립성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금도를 넘어서까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돌직구를 날려주셨습니다. 자, 김은겸 장관, 김부겸 장관 선거를 앞둔 그 시기에 울산 가서 뭐 했을까요? 이게 더 논란입니다. 송철호 문건 속 전략대로, 각본대로, 작전대로 환경부 장관의 울산행 2017년 10월 26일. 자, 지금 사진에 딱 나왔어요. 딱 찍혔어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방문을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니까 이슈는 이거예요. 반구대 암각화 보전 방안 등 경청 취지로 내려갑니다. 울산에. 그런데 장관 옆에서 보고받은 인물이 지금 사진에 나오시잖아요. 당시 변호사였던 송철호 변호사가 김은경 장관과 나란히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때 시장이 있었잖아요. 김기현 시장. 그럼 김기현 시장은 어디 있을까? 사진에서 안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울산시장 김기현은 패싱. 더 의문스러운 건 장관 방문 일정은 아예 울산시청에 통보조차 안 했다. 그래서 울산시와 김기현 시장은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측에 환경부 장관 방문 요청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송철호 후보 측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울산으로 내려보내라 라고 요청한 대로 정부가 움직였다. 방금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그 금도를 넘은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는 일정논의 정황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부겸 장관도 내려와요. 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허나 소장님. 네. 김은경 환경부 장관뿐만 아니라 김부겸 장관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지만 각본대로 정부가 움직여서 장관까지 내려왔다. 상식적인 거는 만약에 환경부 장관이 공적인 일로 울산에 내려왔다면 당시 울산시장인 김기현 시장 정도는 같이 동석을 해야 이게 공적인 퍼블릭한 성격의 업무가 될 텐데 누가 봐도 곧 선거에 나올 송철호 그냥 변호사잖아요. 네. 일개 변호사를 환경부 장관의 공적 일정에 동행을 한다. 근데 그게 또 각본에 나와 있었다.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오늘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저희도 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장관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늘의 별따기. 그죠. 장관님을 일개 변호사가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내려가서 시장이 아니라 변호사를 만났다라는 자체가 정말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대로 각본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사실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이죠. 총선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믿죠? 예.
이 울산시장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년 이제 선거 코앞인데 네. 한 행동 다 어떻게 믿느냐. 네, 우선 당선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울산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울산시장만 만약 그랬다 그러면 정말로 라인이 단가. 그래서 저렇게 줄대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줄 없고 라인 없는 일반 평민들, 우리 같은 정말 가재, 그 누군가 좀 유명한 말씀 하셨죠? 그런 사람들의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운하 그 청장이 왜 이렇게 당당한가. 걸음걸이도 너무너무 당당하고 문도 확실하게 닫고 그 토론하는데도 뭐 거침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각본대로 자기는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에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구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누구나 압니다. 이번엔 구태 정치인 절대로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선될 정치인일 것이다. 라는 말을 그 단어에서도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황운하가 자신감이 있었는지를 예측하게 되는 것. 사실대로,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저 각본대로가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네. 황운하 소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기자들도 장관님 만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일 먼저 폭로했을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어떤 모종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김은경 전 장관이 울산에 내려가서 어떠한 논의를 했고 그러한 만남과 저러한 활동의 내용들이 선거에 어떻게 활용됐을지 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이게 이제 판도라 상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 거의 모든 내용들의 일정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서 기획했던 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진이 있잖아요. 예. 소원 3가지만 빌면은 모든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란 친구. 예. 사실상 한 3가지 소원 제가 선거를 앞두고 준다면은 첫 번째. 번째. 내가 일단은 안전하게 공천받는 거. 그렇죠. 예. 단독 공천 받잖아요. 예. 두 번째 소원. 상대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두 번째 소원. 선거 앞두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완전히 상대 후보 무너지잖아요. 세 번째. 권력을 가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선거에 유리한 포지티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장관들이 지역에서 막 내려옵니다. 지역으로 예. 오고. 그리고 공약 짜기 위해서 나의 핵심 측근이 청와대 가면 청와대 인사 다 만나고. 램프의 진위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 한. 이거는 거의 뭐 알라딘급이다.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다라고 과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압수수색해갔던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부겸 장관도 울산에 내려갔는데 황운하 청장이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중에 여권 핵심 인사를 만나서 민원을 청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공교롭지 않습니까?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황운하, 김기현 수사 중 여권의 민원. 2017년 10월 13일 김부겸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요. 이거 각본대로죠. 당시 김기현 사건 수사 중이던 황운하 청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김부겸 방문 전에 황 청장이 민원을 전달한 정황도 오늘 나왔어요. 총경 자리 좀 2개 늘려주시고 청사 확장을 해야 되니까 공사 30억 원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김부겸 장관에게 유모 씨가 좀 얘기 좀 잘 해달라. 여권 인사랑 친분이 있으니까 민원을 청탁합니다. 그런데 그 유모 씨는 또 정초로 씨의 측근이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두고 장관을 하셨던 김정 전 장관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청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대가로 뭔가 수건 사업 민원을 여권 핵심 인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송철호 측에서 만든 문건은 당의 공식 조직에서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조직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사조직이죠. 그렇습니다. 사조직에서 만든 문건이고요. 최종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실행이 됐는데
이 모든 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일부 성공하고 일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 성공해요. 그러면은 문건을 만들었는데 희망사항은 가지더라 하더라도 그게 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힘이 있다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당을 움직인 힘은 공천, 혼자 받는 거. 정을 움직인 거는 장관 2명이나 내려와요. 민원을 했다는 거죠, 왜? 황운하 총장이. 그리고 청을 움직인 거는 하명 수사가 돼요. 그러니까 당정청의 일원이 아니라 아예 사조직에서 만든 문건으로 당도 움직이고 정도 움직이고 청도 움직이고 이 세 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를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 장관으로서 움직일 때는 어떤 시도를 가거나 할 때는 그 시도, 지사, 시장하고 업무가 있을 때 가야 되는 거고요. 장관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모든 행정적인 편의는 그 시도에서 해요. 예를 들면 승용차부터도 그렇게 돼요. 자기 관용차 끌고 울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울산에서 움직이는 거는 국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니까 해당 그 행정, 시장이 관용차를 내주면 그 차를 타고 출장관, 장관과 그 업무 담당하는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하고 중앙이 같이 협의를 해야지 추후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날 현장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온 다음에 이후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계속 하는 게 이게 공식 업무예요. 그런데 시하고 상관없이 가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현장 방문 가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속이 옛날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빨간 잠바 입고 가서 거기 유력한 정치인 같이 빨간 잠바 입고 나와서 만나면 그 선거법 위반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김은경 장관이 저기 같은 파란색 잠바를 입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송초로.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아까 파란 잠바 입고 나타났잖아요. 보통은 저렇게 현장 잠바 가면 자기 잠바를 입거나 공식적으로는 민방위 잠바 입고 갑니다. 노란색. 그거 좀 촌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간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거는 사적으로 놀러 간 건지 사적으로 간 게 아니라면 왜 지방정부를 제끼고 갔는지 지방정부를 제끼고 가서도 문제인데 가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거기 뭐 만난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법도 쉽게 얘기하면은 선거에 가까워지면 김 장관 말대로 보면 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안 가게 되는 게 사실 정도예요. 네. 그 시장을 도와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만약 솔직히 이해 계산으로 보면 예. 실제로 공개적으로 장관이 일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 단체장 우리 당이 있는 지역을 돌기도 바쁜데 야당 시장 지역을 도느냐고 하순이죠. 만약 도와준다면 그게 어.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그런데 예. 다른 야당 단체장이 하는 지역을 일부러 장관이 내려간다 이게 의외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 간 그렇다면 장관 잠시 김부겸 장관 장관들의 얘기가 안 해명도 좀 한번 끝났어요. 얘기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김은경 장관과 김부겸 장관 해명입니다. 자, 김부겸 장관 청와대 오더 받고 울산 방문한 거 결코 아니다. 통산적 장관 일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경우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해명을 좀 전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리라 믿고서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서울대학교에서 조국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본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고도 강의 신청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서울대 표절 의혹 본조사, 조국 알고도 강의 신청. 11월 서울대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위를 꾸려서 예비조사를 진행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서울대는 판단을 했어요. 지난 4일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를 착수하기로 서울대가 결정을 합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정 확인된 총장에게 징계 요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그 국면으로 돼버립니다. 자, 5일 후 지난 9일 조국 교수가 내년 1학기 형사 판례 특수연구 강의안을 제출을 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박상도 의원이에요. 본조사 결정은 조국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을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도 강의를 신청했다면 교육자로서 후반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현 박사님. 네. 일단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로 넘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조국 교수의 논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네. 서울대학교 예비조사에서 그냥 이른바 쉽게 무혐의로 네, 끝나는 거죠? 네, 그냥 뭐 더 이상 본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종결하고 처리했을 텐데, 서울대 입장에서도 이 조국 교수 한 명 때문에 정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문 문제는 과거에다 지나간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다시금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이게 석사 논문부터 박사 논문 그리고 학술지에 등재됐던 여러 편의 논문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조사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조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본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게 되면 사실 징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다음 학기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큰 무리가 올 수 있는 거죠. 서울대가 참 곤혹스럽겠다 얘기를 하는 건, 지난번에 있게 됐던 법과대학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이거 위조했니 만에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이 비난의 화살이 서울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서울대가 조국 교수를 더 이상 학생들 앞에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문제를 법적인 재단과 좀 달리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서울대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좋은 그런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앞서 야당 의원과 서울대 총장과의 어떤 국회의 대화에서도 이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 제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가 제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결정 소식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제자들의 입장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강의를 해설하는 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표절을 만약에 진짜로 했으면은 교수 자격이 박탈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은 그 규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 조국 교수가 이 본조사 들어갈 걸 다 알고서도 강의안을 신청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김 장관님, 설마 알고서도 이렇게 강의한 데 했을까요? 아니, 그동안 서울대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잖아요. 예. 심지어는 장관 사퇴서가 공식적으로 국가 인사 조직에 처리가 되기 전에도 팩스로 서울대 복직하는 거 먼저 처리했잖아요. 하루 더 먼저. 그 정도로 그게 이제 제자에 대한 사랑이나 학문에 대한 열정이면 다행일 텐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자리 보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본조사가 들어갔다라는 게 왜 강의를 같이 하기 힘든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본조사는 기본적으로 90일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30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기가 보통 대학교는 3, 4, 5, 6 넉 달이면 한 학기거든요. 그러면은 총 120일을 다 이 본조사 하는데 다 소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비조사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그냥 이 서류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는 반면에 본조사에서는 직접 조국 교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120일 동안 하면서 하루만 부를까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고 이 사람이 정말로 했는지에 대한 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징계라든지 논문이 철회된다라든지 또는 연구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강의 개설을 해오던 분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사실 휴직 처리를 하고 당당하게 해야 될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까지 강의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피해를 줘서 다른 교수들이 막 학생 많이 받고 또 이 필수 과목 듣지도 못하는 학생들 만들어 내놓고서 이제 와서 방패막이로 강의 신청한 거 아니야? 혹시 강의 핑계 대면서 방탄강의? 방탄강의네요. 그러니까 출석 안 하려고, 그러니까 조사 출석 안 하고 학생들 핑계 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수라기보다는
저 타이틀을 끝까지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시점 한번 보세요. 김관삼 변호사님. 이 시점을 보면 조국 교수가 알고서도 강의 안 냈다. 더 나아가 김 장관님께서 이거 반탄 강의 아니냐라고 문제까지 제기해 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본조사 착수 결정이 4일이에요. 그로부터 5일 후에 본조사 착수 결정되고 나서 그 소식 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5일 동안. 그래? 서울대학교가 내 논문 본조사해? 아, 그래, 그럼 난 강의할게. 자, 이게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조국 교수가 본조사 착수가 결정되기 전에 강의 신청을 했더라도 이런 논란에서는 자유로웠을 텐데 시점상 조사 결정하기로 하고 5일 뒤에 땅땅땅 5일 후에 강의 안 냈다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 장관 입장에서 뭐 아마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자기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강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강의 신청하는 것은 자기의 정당성의 또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표절과 관련해서 이제 본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조 전 장관에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표절 의혹의 어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표적 결론이 빠를까요? 아니면 조국 그 수석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더 빨리 나올까요? 아니면 구속영장이 더 빨리 나올까요? 아니, 당연히 검찰 수사 결과 더 빨리 나오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장을 청구할 마음은 이미 검찰은 확정하고 있다고 봐요. 구속영장? 네, 그렇죠. 그래서 감찰 무마 중단 의혹이랄지 아니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은 이건 조 전 장관이 상당히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 관계된 사건에다가 플러스 감찰 무마 그리고 하명 수사 이걸 합쳐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구속이 된다면 가정입니다만 구속 이후에 그 표절 본조사 조사 출석 못하겠네요. 구속돼 있으니까. 아니 구속돼 있어도 아니 이제 구속돼 있으면 정원 출석 못하죠. 못하죠.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이니까 뭐 재판 가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한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일단은 뭐 이전에도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 전 장관의 저런 행동을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표절 조사 받으니까 내가 강의를 신청 안 하겠어 하면 그거 자체는 자신이 표절 의혹을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아무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그리고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조국 교수가 점점 다양한 국면에서 궁지로 몰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믿었던 서울대학교에서조차 본조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조국 교수가 점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다 조국 교수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가운데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과 조국 교수의 진술이 또 엇갈려서 조국 교수가 또 한 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조국 교수가 밝혔던 3인회의 그거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다. 그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국 교수가 검찰 수사 국면에서 딱 한마디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그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닌데요? 백원우한테 물어보고 하는 건데요? 라고 했던 그거를 그 단 하나의 진술조차 백원우 비서관이 뒤집었어요. 자, 조국 교수는 앞서서 3인회의 가진 뒤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백원우 비서관은 최근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서 가져와서 3인회의 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된 이후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로 열고 조국 수석이 감찰 종료하고 나서 3인회의가 열린 거다. 내 의견은 감찰 중단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 조국이 다 한 거예요. 가로 닫고 의미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감찰 중단 무마 논의가 불필요하다라고 백원우 비서관이 조국 교수의 진술을 뒤집었어요. 자, 박형철의 진술은 3인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요, 박 비서관 이번 주까지만 출근한 뒤 청탁한다고 해서 변호사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청에서 나오는 박형철 비서관의 향후 검찰 진술이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자, 바로 이건데, 김영주 의원님 세간에서는, 야, 진짜 이 사람도 의리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좀 조국이 불쌍하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조국 교수가 단 하나 진술했던 그 진술조차 백원우 비서관이 지금
뒤집었어요. 네. 사실 결과적으로는 조국 교수의 책임이 더 커지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본인이 더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박경철, 백은우 다 같이 논의해서 중단을 결정했는데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의 얘기는 더 엄청난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다. 이미 박경철 비서관이 결과 보고서를 이미 다 끝내서 중단이 의미가 없고 예. 그렇다면 이미 그 중간 과정에서 감찰 중에 있는 박경철의 비서관이나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다른 비서관실의 감찰을 조국이 직접 내려서 살살해라고 얘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보고를 느슨하게 한다든지 감찰을, 두 번째는 세게 된 감찰, 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덮고 가자라고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검찰이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되고 조국 장관은 피의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전이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조국이든 백원우든 박영철이든 누가 더 많은 힘을 발휘했냐 덜 했냐는 이제 수사하는 팀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증거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점점 조국 수석, 전 수석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3인 회의에서 결정돼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밝혔던 내용이 백원호 비서관의 진술대로라면 사실이 아닌 건데 그렇다면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또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또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회로 가보죠. 오늘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갈 길을 가겠다라는 민주당, 그리고 반드시 6탄으로라도 막겠다는 한국당. 자, 오늘 대규모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한국당의 농성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오신환 원내대표의 목소리들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세금 도둑 민주당 위성정당과 해체하라. 공수처 날치기 생각도 하지 마라.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전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혈세명단 국회 농단을 자행한 불법 집단을 해체하고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선다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음모를 벌이지 않는다면 결사항전의 길 외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사항전의 길 외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국회파가 임박해 있습니다. 비상한다고 절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한 입으로는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뒷방에 기생 정당들을 불러 모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할 작당 모의를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또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 바른미래당은 일단 두 쪽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일단은 4+1 안에 들어간 쪽은 방금 들었던 오신환 원내, 유승민 쪽이 아니라 이제 손학규 대표 쪽에서 민주당과 함께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막으려는 한국당, 플러스 바른미래당에서 몇 안 되는 이른바 유승민계 합친다 하더라도 이 4+1에 비해서 쪽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이 딜레마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국회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데 이거 정말 밀어붙입니까? 민주당에서 4+1로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예산안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 시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반드시 시도한다? 네, 하고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 속내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부담이고 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은 더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예. 말하자면 비례대표 연동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빠져버리면 실제로 정의당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솔직한 셈법으로 보면 민주당이 꼭 이루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편으로는 강공을 하지만 뭐 말하자면 살라미 전술로 통해서 합의 과정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어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권 요청을 통해서 아마 본회의
말하자면 그 정면 돌파의 시도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그걸 뚫고 들어가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던 가결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 또 그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고요. 그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앞장서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에 정권 한번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재범이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이러한 법안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당연히 밀어붙일 것이고 또 4+1 하면 당연히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치라는 것이 결국 타협과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제 명분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거법이 사실은 이게 공론화가 안 돼 있잖아요. 선거법을 왜 저렇게 개정하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법에서도 어떤 정치의 중립성을 위한 공수처장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수사관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이러한 검찰의 권한을 주게 되면 어떻게 사법적 통제를 할 것이냐. 이게 각 법마다 핵심인데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어차피 막을 수 없어요. 그 여당에서 살라미가 됐건 뭐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지금 가장 핵심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안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게 마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4+1에 협의된 걸로 그냥 법이 통과돼 버리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무능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거 통과를 어차피 못 막는다는 것이 확신이 될 겁니다. 들어가서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협상하죠. 해서 어떻게든지 공정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너무나 명분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무능한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 지금 김병민 박사 미래당이 한 6명 정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밀어붙이면 한국당이 막을 수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멋져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시려면 예산안에서 하게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아들 앞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판결이 오늘 대법원의 판결 이후 더욱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응이 워낙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이슈의 네 번째 이슈로 오늘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이른바 1.33초 사이에 벌어졌다는 곰탕집 성추행 논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모두 해당 남성에 대해서 성추행이 맞다라고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논란의 시작은 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법적 판단의 근거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 이 대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뜨거운 걸까요? 일단 문제가 됐던 그 영상부터 함께 판독을 해보시죠. 곰탕집에서 벌어졌다라는 성추행 논란입니다. 자, 보세요. 자, 남성과 여성이 교차하는 이 부분 보셨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교차하는 이 부분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남성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뒤돌아서 가다가 여성은 옆문으로 들어가고 자 이때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라는 게 여성의 주장. 남성은 스친 거다, 성추행이 아니다 라고 자, 맞서고 있는 장면. 결정적인 신체 접촉 장면은 영상에 없어요. 법원에서도 그 영상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여성의 진술입니다. 이거를 나란히 한번 분할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른 각도와 위의 각도와 측면 각도. 자, 여성이 걸어오고 여성이 걸어 들어오고 지나가는 이 장면에서 과연 성추행이 있었을까? 1.33초 다시 한번. 자, 이 장면 영상으로는 판독이 되지 않고 있는 장면.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일단 사건의 전말과 대법원의 판결 나란히 보겠습니다. 증거 못 잡은 1.33초의 성추행. 자, 2017년 11월 A씨가 대전 한 곰탕집에서 보신 것처럼 엉덩이를 옮겨줬다라는 혐의로 재판. 1심에서는 징역 6월이 나왔어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 2심에서는요. 좀 과하다. 하지만 성추행은 맞다. 그런데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게 거의 무슨 남녀 대결 양상까지 거의 온 사회가 떠들썩해진 이슈가 됐는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좀 형량을 반영을 합니다. 자, 논란이 정점이 됐을 때 어제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 남성은 성추행 범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는데 법원은 어떤 걸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법원이 내세운 건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다라는 거죠.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CCTV를 분석한 결과 영상 분석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았는데 그 자문 의견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영상 분석 전문가들의 결과는 다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영상이 없기 때문이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법원은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법원의 해석이죠. 그리고 어깨만 부딪혔다라는 그 남성의 발언이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인 성추행은 아니다. 이게 스친 거의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법원에서 판단을 했지만 2, 3, 4는 뭔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확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고 법원은 결국 이제 여성의 일관적 진술에 근거하여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대법원의 판결까지 과정인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법원의 근거도 봤고 논란이 됐던 영상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게 확실한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당 남성의 주장대로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국면에서 법원의 주장을 봤으니 가해 남성의 아내의 주장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게 됐다. 차라리 남편이 그 여성을 만졌다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라고 거의 뭐 여성은, 이 아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영상분석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도 증인 말도 모두 다 무시했다. 사건 기록들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다. 어디 가서 억울함을 토해내느냐.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냐라고 자, 지금 거의 뭐 토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인 유죄가 맞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자, 아내 측에서, 그러니까 이 남성 측에서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 이 결정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안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3D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지지 않았다라는 뒷받침의 증거 차원에서 내세운 거죠. 물론 법원에서 이 같은 점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내의 주장을 들려드리는 와중이니까 이 가해자 쪽의 주장인 만큼 한번 그 영상도 저희들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판독을 해주시죠. 자, 지금 피의자 측이 당시의 상황을 3D로 재구성을 해서 내건 장면입니다. 당시 영상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위치와 해당 여성의 위치, 남성의 위치를 3D 그래픽으로 재현을 했을 때 신체가 접촉할 수 있는 정도는 저 정도다 라는 것을 3D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해서 제출을 한 거죠. 자, 지금 한번 위에서 볼까요? 자, 이게 뭐 실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영상을 기반으로 3D로 구현해 봤을 때, 자, 이 정도. 1.33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가까운, 자, 요 부분이에요. 여성의 엉덩이 부분과 남성의 손등 부분. 이 3D 그래픽으로 봐도 뭔가 좀 헷갈리는 그런 장면인데, 일단은, 자, 일단 여성이자 이미지 전문가의 의견부터, 뭐 지금 저희들이 말한 건 다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예요. 들어보고서 바로 이제 또 법조인 얘기 들어봤다가 또 남성 쪽 얘기도 들어봤다가 여가부 장관님 얘기 들어봤다가 김영주 의원님이 최종 결론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걸 제가 하는군요. 저는 이제 내 남편이 저랬다면이라는 생각으로의 그 여성의 입장, 그리고 또 내 엉덩이를 분명히 움켜잡았다라는 그 여성의 입장 둘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지금 정말 이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 피해를 받았다라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지하철이라던가 버스에서 그 아저씨들이 한 번쯤 엉덩이 만지고 가실 때가 그래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하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느낌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요. 정말 이 하루를 다 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피해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밝혀서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제가 도망가 버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내 남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남편 이야기를 듣고 또 영상을 열심히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부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1.33초 때문에 내 남편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지금 그 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부인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답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저때 조금 더 미안하다는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파장이 어떻게 갔냐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남자분들이 요즘 손을 이렇게 하고 타야 된다. 아니면 손을 들고 타야 된다. 이거는 기차랑 지하철 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방문 열고 그 남녀가 함께 있을 때는 무조건 방문을 열고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린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두 여성의 입장을 모두 다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편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난감하다라는 건데 난감한 거죠. 법 쪽의 의견도 좀 분분합니다. 법 쪽의 의견 분분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유죄 확정의 논란 여전. 법 쪽에도 의견이 분분. 일단 합당하다라는 법 쪽에 피해자 진술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 충분히 유죄될 수 있다라고 많은 법 쪽에서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 부당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법 쪽의 의견도 많습니다. A 변호사는요.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을 성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은요. 성인지 감수성을 여성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편협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데 저희 성인지 감수성은 이 사건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도 상담할 때 얘기하는데 근데 상담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하냐는 거죠. 증거 있죠. 피해자 진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성추행이랄지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죠. 저건 곰탕증에서 스쳐가는 1.3초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곰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는 거 한번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엉덩이를 움켜 잡았냐 잡지 않았냐는 둘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해 여성의 진술만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성추행이 아니게 되는 국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피해자가 여성의 진술이 있다면 그렇죠. 일단 가해자가 나의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 섞인 소리도 나와요. 아니, 성범죄는 유죄 추정 원칙이 아니냐. 유죄 추정의 원칙이 그런데 아니냐. 성범죄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어쩔 수 없다.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1심서 청와대에 청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청원을 했는데 33만 명이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저는 유죄 나올 것이고 항소심 대법원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스쳐 지나가면서 왜 내 엉덩이를 움켜잡았냐고 거기서 항의를 해서 불러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그런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피고인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가지고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판사들은 투시 능력이 있느냐. 1.3초 만에 어찌 나도 모르게 손에 뭔가 닿았는데 그게 엉덩이면 어떡하냐. 직접 증거 아닌 정황 증거만으로 판결하니까 문제가 된다.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받는 나라라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님께서는 피해 여성의 입장이시겠지만 이런 누리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이제 밝혀지신 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지 이 사건이 주는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성범죄 양형에 대해서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버젓이 진짜 여러 명을 이렇게 강간하고 나서도 우리 애가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곧 누군가는 풀려나고 이러면서 풀려나지 말게 해달라는 청원도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명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한 놈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고 또 이번에는 성추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양형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판결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작은 거를 가지고, 작은 거가 제가 말하는 상대적으로 강간보다는 작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소 강간에 내리던 중도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법원이 양성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전 그런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년간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또는 이 법정이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정말 중하고 중하지 않은 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알맞은 양형이 나와야지 모든 성별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별 대결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일단은 그런 어떤 시비가 될 상황을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 일단은 유일하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사회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심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증거주의가 아니라 심정주의. 그런 말하면 판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에서 재판할 수 있는 주의이기 때문에 증거주의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께서 판단이 예를 들어 명확한 정황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말하자면 이것이 유죄가 된다라고 한 부분은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의 판결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것까지 논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남성주의 사회에서 지나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뭐 만진다든지 서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좀 단죄를 하고 법률적 여러 가지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 대한 함의도 저는 가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남성 사회에서 그 어깨만 스쳤다 대충 스치고 지나가면 그런 것은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종을 울려야 된다. 증거가 있다 없다 가지고 논란할 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곰탕집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되었을지 함께 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EBS 본의 아니 논란, 음마아파트 지하 폐기물 논란, 김건모 씨 소식입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 40주년 이전 어제 쿠데타 가담자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샥스핀이 포함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고가 요리를 즐겨서 논란입니다. 반성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를 자축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 현장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바로는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자, 이 오찬에는 당시 반란에 가담했던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강한 모습으로 건배사를 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했다. 논란이 되자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모임은 12.12 사태와 전혀 무관한 친목 모임이라며 한 참석자의 사정으로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연진의 폭행과 성희롱 논란으로 비난을 샀던 EBS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 하니가 결국 방송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10일 보니 하니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시작됐는데 한 30대 남성 출연자가 미성년인 15세 여성 출연자의 팔을 뿌리치며 때리는 동작을 취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이 행동이 너무 위협적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30대 출연자가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문제의 장면 함께 보시죠. 잘생겼지, 착하지. 너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요? 너는 소톡. 뭐라고요? 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대화 속 표현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라고 지적했는데 게다가 미성년자를 출연자를 방송에서 X라고 부르는 모습도 충격적.
시청자들은 유흥업소 용어를 EBS 교육방송에서 배울 줄은 몰랐다. 문제의 출연자들을 하차시키고 징계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사태 초기 본의 아닌 제작진과 EBS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오해를 자제해달라. 라고 해명을 해서 더 논란이 됐어요.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EBS 김명중 사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 중단을 결정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요, 김병 박사님, EBS가 예전에 그 이른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교보제로 한번 논란을 샀다가 요즘 팽수 때문에 조금 인기가 떠서 무서운 걸 모르는지 이번 사건 초기에 EBS의 해명이 가관이에요? 기본적인 문제 인식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그냥 평상시에 워낙 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폭력적인 행위를 자행할 정도로 보이는 것이 친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그동안 EBS 본의 아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해당 성희롱성 발언은 듣는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모여라 딩동댕 이 번개맨부터 시작해서 EBS 틀어놓고 본의 아니를 보고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말 용납이 안 되고요. 우리 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주연이 되는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나름대로의 준칙 같은 거를 정해서 출연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어린 출연진들과 함께 영화를 찍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방송 하물며 EBS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분명히 보여줘야 될 그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 네 번째 악플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979년 준공돼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아파트 주변에 벌레가 서식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름만 되면 모기, 벌레 등등 때문에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답은 바로 아파트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전체 28개 동 각 지하실마다 방치된 폐기물 쓰레기가 한가득이었던 것. 그 양이 무려 2,300톤.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진동했는데 주민들은 이사 갈 때 아파트 주변에 버린 생활 폐기물들을 경비원들이 지하로 옮긴 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하실 청소 요구를 아파트 대표자 회의 측은 처리 비용만 15억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음마 아파트 실거주자 65% 정도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재건축될 아파트에 굳이 돈을 쓰기 싫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주민이 오래된 음마 아파트의 여러 문제점을 공론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폭행 의혹으로 27년 가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김건모 측이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인데요. 2016년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한 데 이어 폭행 폭로까지 추가로 나오자 김건모를 향한 여론이 더욱더 악화된 상황. 김건모는 출연 중인 방송에서도 하차가 결정되고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몰리자 결국 침묵을 깨고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정명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고소장을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자세한 조사를 마친 뒤 김건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과연 김건모 씨의 주장대로 이게 무고인지 여성의 주장대로 이게 성폭행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방침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